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칠순을 맞은 애청자입니다. 나이 70을 먹으면 골방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70이 되고 보니까 골골대기는커녕 여기저기 쌩쌩하게 잘도 돌아다니며 좋은 구경도 많이 하고 지내고 있네요. 100세 시대인 요즘 나이가 70이라도 건강하기만 하면 아직 할 일도 많고 좋은 세상 누릴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지만 과거 제가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그려보면 팔자가 참 더럽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원치 않는 결혼과 모진 시어머니, 그리고 자연스레 이어진 독한 시집살이까지.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치를 떨 만큼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어온 너덜한 인생이었습니다. 결혼도 제 선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중매로 만난 남편과 몇 달간 연애를 하다가 덜컥 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마지못해 시집을 가게 되었으니까요. 되돌아보면 바로 그때부터가 제 고생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남편과 연애를 하던 중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더니 입덧 비스무리한 증상이 자꾸 반복이 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남편이 자기 친구 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다면서 제 손을 붙잡고 병원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남편 친구라는 그 여의사는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나더니 남편에게 임신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사 표정이 뭔지 모르게 어두운 겁니다. 전 혹시 애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불쑥 걱정이 들었죠. 야, 개장혁, 이제는 어떡하냐? 결혼하게 생겼네? 뭐? 그럼 진짜 임신이 맞아? 진짜? 그래, 임신 맞다. 3개월째야. 축하한다고 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암튼 이세가 생긴 건 맞아. 그래, 그렇구나. 남편의 떨떠름한 표정도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러쿵저러쿵 따질 새도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으로의 걱정이 먼저 앞섰거든요. 선생님, 우리 애는 건강한가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이제 임신 3개월째라 정확한 건 몰라요. 아무튼 임신이 된 건 확실합니다. 아,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확인을 해주었으니 제가 이 남자의 애를 가진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떡하냐는 제 질문에 남편은 애를 가졌으니 당연히 자기와 살 수밖에 없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이 남자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저 역시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전 남편의 손에 이끌려 시댁으로 가게 됐죠. 남편은 어머니한테 애를 가졌으니까 이제부터 데리고 살 거라며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임신한 처녀가 며느리라며 갑자기 나타났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기가 막힌 상황이긴 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일방적인 선언에 가슴을 치면서도 며느리로 받아주긴 하시더라고요. 임신한 채로 문전박대를 당하진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저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댁에 짐을 푼 순간부터 제 고생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남자는 그렇다 치고 여자가 얼마나 조심성이 없으면 덜컥 애를 배? 일찌감치 조실부모했다더니만 그래서 그런가? 어쩜 그런 발칙한 짓을 벌여? 죄송합니다, 어머니. 남자야 그럴 수 있다지만 몸 간수는 여자가 알아서 잘했어야지. 아휴, 내가 속상해서 원. 시어머니는 틈이 날 때마다 구박을 했고 저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리며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만 했어요. 당시에는 임신을 한 제게 모든 잘못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절 며느리로 받아준 시어머니의 말씀이라면 밤하늘의 별이라도 따야만 할 것 같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련한 짓이었지만 그땐 그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독한 시집살이도 내 팔자거니하고 꾹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괴롭히는 시어머니의 심술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겠더라고요. 빨래를 하는 것부터 밥을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시는데 하루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넌 이걸 국이라고 끓여온 거니? 이게 된장국이야? 소금국이야? 넌 어떻게 된 애가 된장국 하나도 제대로 못 끓여? 어서 가서 다시 끓여와. 시어머니가 뜨거운 국이 담긴 뚝배기를 방바닥에 내던지는데도 남편은 심드렁하게 젓가락질만 합니다.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놀란 제가 후다닥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면 시어머니의 핀잔이 제 심장을 후벼 파죠. 아휴, 어디서 저런 띠란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는. 남들은 똑똑하고 잘난 며느리들을 잘도 보던데 아유 내 팔자야. 아유 엄만 참 밥 좀 조용히 먹자고요. 그럼 내 애를 가졌는데 어떡해요. 띠라곤 똑똑하건 아들 자식을 가졌으면 며느리지. 아이고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네. 그래 우리 아들 참 잘났다. 홀어머니한테 효도한다고 며느리 손주도 한꺼번에 척척 안겨두고. 엄만 또 왜 말을 꼬아서 해. 이미 다 지난 일 가지고. 암튼 저 사람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요. 임신해서 힘든 사람을 왜 그렇게 못살게 해요. 임신이 대수냐? 나 땐 애 낳기 전날에도 밥 메고 그랬어.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해줘. 슈퍼에 가면 먹을 게 지천을 깔려 있어. 요즘처럼 편한 세상에 힘들긴 뭐가 힘들어? 하긴 뭐 옛날에 비하면 요즘은 참 세상 좋아지긴 했죠. 날이 바짝 선 시어머니의 타박도, 그런 시어머니와 죽이 잘 맞는 남편의 무신경한 태도도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가뜩이나 시댁의 눈칫밥에 서러워 죽겠는데 어디 하나 마음 붙일 데가 없으니 더욱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잠시 저는 그런 답답한 현실에서 탈출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배는 점점 불러만 가고 마음 편하게 누울 곳 하나 없었던 제겐 시댁이 우리 집이다 여기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남편이건 시어머니건 저 말고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아이는 쑥쑥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심한 통증을 느낀 저는 스스로 병원을 찾아갔어요. 남편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시어머니 역시 볼일을 보러 바깥에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저 혼자서라도 애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기어가다시피 집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왜 이제야 왔냐며 화들짝 놀랐지만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서 빨리 애를 꺼내야 한다고 서두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연 출산은 너무 위험해서 불가능하고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데 보호자가 수술 동의를 해줘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과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두 사람 다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통은 점점 심해지고 이대로 뒀다간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의사까지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저는 너무 심한 고통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남편의 회사 동료한테 전화를 걸어서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어디 어디 호프집에 잘 간다는 말에 그 호프집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다행히 남편이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다더군요. 호프집 사장님이 개장혁 씨, 아내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아보세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데 참 우습게도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운 겁니다. 하지만 혀가 잔뜩 꼬부라진 남편은 억장이 무너질 만한 소리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뭐? 에이, 그럼 나보고 지금 병원까지 오라는 거야? 아니 무슨 여자가 애 하나 낳는데 이렇게 요란을 떨어? 똥 싸는 것처럼 힘 한 번 주면 끝날 일을 술집까지 전화를 걸어서 야단법석이야. 됐어, 끊어. 남편은 그런 모진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옆에서 듣던 의사까지도 아연질색합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수술에 동의를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의사도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볼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시어머니와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의사가 제 대신 시어머니께 어서 병원에 와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다리가 아파서 병원까지 갈 수 없으니 알아서 해달라는 말만 하시더랍니다. 아무리 의사가 설득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어쩌다가 저런 집안에 시집을 가셨냐고 푸념하는데 차마 뭐라고 대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의사 선생님의 긴 고심 끝에 저는 간신히 수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금만 늦었다면 산모와 아이가 큰일 날 수도 있었다면서 그나마 운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이틀간 누워있는 동안 아들을 낳았다는 기쁨보다 제 처량한 신세가 더 서글펐습니다. 마음 같아선 딱 그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고 싶었지만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본 피덩이를 생각하니 그럴 수도 없겠더라고요. 뒤늦게 병원에 나타난 남편은 자기 아들 이름을 계백이라고 지었다고 하더군요. 백제의 유명한 장군 이름을 그대로 땄다나요. 제멋대로인 남편에게 기가 막혔지만 제겐 따질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의 볼멘 소리가 제일 먼저 저를 맞더군요. 넌 무슨 애 하나 낳는데 그렇게 요란을 떠니? 그리고 병원에서 며칠이나 죽치고 있으면 병원비는 누가 내는데? 지 남편 바깥에서 힘들게 번 돈을 생각 없이 흥청망청 다 써버리니 내가 속이 안 터지고 배겨? 애 낳는 게 무슨 태수라고? 집 아랫목에서 뜨끈한 물 데워가지고 힘 한 번 주면 될 일을. 저는 그렇게 도끼 눈을 뜨고 타박하는 시어머니를 제대로 한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손자 낳은 며느리한테 겨우 이렇게밖에 대해주질 않으실까 서럽고 억울했지만 섭섭하다고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리고 전 미역국을 얻어먹기는커녕 애를 낳은 다음 날부터 밀린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저는 참 미련하고도 갑갑한 인생을 살아왔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어수룩하기만 했던 저는 참고 견디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죄를 지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시 혼전 임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렇게 쓸데없는 죄의식을 느끼며 제 인생을 시댁에 담보 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횡포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였죠. 아유, 애 얼굴이 어째 장혁이를 하나도 안 닮은 것 같다. 난 아무래도 제가 우리 집안 핏줄이 아닌 것 같아. 네?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백이가 그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 아들이겠어요? 그거야 나보다 네가 더 잘 알겠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리고 솔직히 눈, 코, 입 중에 뭐 하나 장혁이를 닮은 게 하나도 없지 않냐? 네가 어디서 굴러먹다가 애를 덜컥 패가지곤 장혁이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지 그걸 누가 아냐고. 네? 어머니, 세상에 그런 흉측한 말이 어딨어요. 전 그이 말고 만난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네가 누굴 만나고 살았는지 알게 뭐야?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심하긴 뭐가 심해? 누가 봐도 애 얼굴이 지 애비랑 닮은 게 하나도 없는데 네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니? 시어머니는 당신 손자를 친손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애정은 손톱만큼도 주지 않으셨고 남편과 닮은 꼴이 하나도 없다는 이유로 억측과 트집으로 일관하셨죠. 독한 시집살이는 견딜 수 있어도 피부치에 대한 억울한 누명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그 사람조차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누구 애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당사자가 말입니다. 솔직히 백이 얼굴이 나랑 닮은 애가 한 구석도 없는 건 사실이잖아. 그렇다고 당신 닮은 것도 아니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백이가 내 애가 맞긴 맞아? 아니 여보까지 정말 왜 이래요? 그럼 백이가 당신 아들이 아니면 누구 아들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신이랑 밤을 보낸 날도 내가 술에 하도 취해서 기억이 영 없단 말이야.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요? 이제 와서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여태 모진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건 바로 우리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마저 우리 아들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기색이 달라진 것도 바로 그쯤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제 의심이 시작된 건 남편 빨래에서 화장품이 묻어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원체 술을 좋아한다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잊을만 하면 남편 옷에 배인 화장품 냄새와 얼룩들이 제 의심을 자꾸 증폭시키더라고요. 넌지시 남편에게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면박뿐이었습니다. 전 더 이상 따져 묻지 못하고 조용히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는데요. 잠을 자던 남편이 엉뚱한 여자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까지 하더라고요. 이 남자가 분명 절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여자의 직감이 아니더라도 밤마다 전화통을 붙잡고 속삭이듯 통화를 하는 모습도 그랬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아지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보, 요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요? 숨기는 거? 그런 게 있긴 뭐가 있다고 그래? 아니 당신 요새 안 하던 외박도 하고 밤마다 여자랑 통화하는 것도 같고 좀 수상한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여자가 정말. 그럼 남자가 일하다 보면 외박도 하고 통화도 하는 거지. 그게 뭐가 이상해? 허튼 생각 말고 당신은 애나 잘 키워. 버럭 화부터 내는 남편이 제 눈에는 더욱 수상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새벽녘에 들어온 남편이 옷도 벗지 않고 대자로 누워 코를 골더군요. 어디서 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왔는지 저는 남편의 양말을 벗기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거실 전화기가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늦은 시각에 전화를 할 사람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술에 잔뜩 취한 여자가 혀가 잔뜩 꼬부라진 목소리로 남편을 찾지 뭡니까? 실례합니다. 죄송한데 장혁 씨 좀 바꿔줘요. 네? 누구신데 이 시간에 남의 남편을 찾아요? 아, 장혁 씨 아내분이시구나. 나 모르겠어요. 나 장혁 씨 산부인과 의사 친구인데. 네? 아, 의사 친구분이요? 저도 한번 뵌 적 있었죠. 예전에 임신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신 분이시구나. 네, 맞아요. 제가 그때 얼마나 실망을 했었는데요. 장혁이 이 자식이 사람 마음 죄 흔들어 놓고 딴 여자랑 눈이 맞아서는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 아니 저기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말 좀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장혁 씨가 그쪽이랑 결혼한 걸 엄청 후회한다잖아요. 저 같은 여자를 놓친 걸 땅을 칠 만큼 후회한다고 했다니까요? 네? 이거 보세요. 아무래도 술 취하신 것 같은데 이상한 말씀 그만하시고 전화 끊으세요. 저는 불쾌한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더군요. 남편은 정말 이 의사 친구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정말 이 여자 말처럼 저와의 결혼을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심란한 마음 때문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고 남편이 눈을 뜨자마자 작정하고 캐물었습니다. 당신 어제 누구랑 술 마셨어요? 혹시 당신 친구라는 그 산부인과 의사랑 술 마셨어요? 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어제 당신 집에 들어오고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당신이 결혼을 후회하고 있다고 자기를 놓친 걸 한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던데요. 당신 그 말이 맞아요?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요. 요새 그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 여자가 왜 이래? 몰라. 모르긴 뭘 몰라요. 어서 제대로 말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여자가 술 먹고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왜 남편은 그런 말을 속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남편은 그저 신경질을 부리며 고가운 표정으로 절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아니, 얘가 꼭두 새벽부터 왜 네 남편을 잡니? 어머니, 이 사람 아무래도 여자가 생긴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웬 여자한테 전화가 와서는 이 사람을 찾더라니까요. 어머니, 이 사람 바람났나 봐요. 자식 있는 유부남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어떡해요? 네? 바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장혁이 너 누굴 만났길래 얘가 이 난리를 피우는 건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묻자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친구 연주 만난 것 가지고 그래요. 엄마도 알죠? 왜 저랑 학교 같이 다녔던 오연주라고. 산부인과 의사가 됐다는 연주 말이냐? 그럼 나도 잘 알지. 걔는 근데 시집은 갔니? 아직 안 갔어요. 걔가 옛날부터 나 엄청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결혼 생각이 없대요. 아유, 연주 걔가 어릴 적부터 인물도 좋고 참 똑똑하던 아이였는데 너랑 딱 맞는 짝인데 너무 아까워. 근데 요새 너 연주 걔랑 자주 만나? 뭐 오랜 친구니까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하고 가끔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좀 오해해가지고. 두 사람이 절 앞에 두고 그런 말들을 주고받는데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힙니다. 결혼한 유부남이 밤새 외간 여자와 술을 마시고 밤을 지새우는 일을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더군요. 제가 하도 황당해서 눈동자를 굴리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 시어머니가 빽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남자가 사회생활하는 것 가지고 여자가 시시콜콜 트집을 잡으면 될 일도 안 돼.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가서 아침이나 차려라. 어머니, 연주 걔는 장혁이랑 어릴 적부터 친구야. 좋은 대학 나와서 의사도 된 아주 훌륭한 애라고. 너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애다. 그런 좋은 친구를 오래 두고 만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게 셈이 나면 너도 의사가 되지 그랬어. 이 일을 가지고 한마디만 더 하면 다시는 이 집에 발 못 붙이게 네 아들이랑 내쫓아 버릴 테니까 입 다물어라.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분한 마음을 꾹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모자가 한통속이 돼서 절 무시해버리니 하소연을 할 곳도 없었어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이 집안엔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제게 느닷없이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꾹 참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무래도 당신이랑 난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각자 인생 살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백이는 어떡하고 나는 어떡하라고요? 야, 솔직히 백이가 내 애란 증거 있냐? 나랑 닮은 구석 하나 없는 애를 어떻게 내 애라고 믿으란 말이야? 뭐라고요? 당신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연주라는 그 여자 때문에 그래요? 아내 자식 다 버리고 새장가 들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고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암튼 당신이랑 백이랑 살 수 있는 집이랑 생활비는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라도 받으려면 조용히 이혼 도장 찍어. 당신은 그렇게 내 말대로만 하면 돼. 여보, 백이 아빠. 뒤통수를 맞아도 이렇게 세게 맞을 수 있나 싶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제 의지대로 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이혼까지도 남편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그런 행동에 시어머니까지 편을 들고 나섰다는 거였습니다. 난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다. 백이도 내 손주가 맞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핏줄이 틀림없으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당기는 게 있어야 하는데 백이는 영 그런 게 없잖아. 마음 같아선 소금 뿌려서 내쫓고 싶지만 장혁이가 하도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받고 나가라. 더 이상 두말하게 만들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어머니, 이거 진짜 아니잖아요. 우리 백이 어머니 손자 맞아요. 확실하다고요. 그건 네 주장이고 암튼 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어서 도장 찍고 짐 싸라. 싫어요. 저 절대 이혼할 수 없어요. 우리 백이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기 싫다고요. 아무리 어머님이 뭐라고 해도 저는 절대 이 집에서 안 나갈 거예요. 뭐라고? 이젠 시애미한테 대들기로 작정을 했구나. 오냐, 어디 네 맘대로 해봐라. 누가 이기나 보자.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엄포가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남편과 헤어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만일 아들과 함께 쫓겨난다면 먹고 살 일도 걱정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 쫓아내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좁은 집안에서 절 마주칠 때마다 눈과 입으로 욕을 뱉는 건 기본이었고요. 젖먹이 애에게 먹일 분유조차 사지 못하게 회방을 놓곤 합니다. 여보, 생활비를 안 주면 어떡하라고요. 백이 분유 살 돈은 줘야 하잖아요. 내 아들도 아닌데 내가 왜 걔한테 분유까지 사 먹여야 하는데? 정 걱정되면 네가 젖 먹이면 되잖아. 젖이 끊겼는데 어떻게 젖을 먹여요? 이러다 우리 백이 굶어 죽겠어요. 난 모르겠으니까 네가 젖을 먹이든 미음을 끓여 먹이든 알아서 해. 여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모질 수가 있나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어린애까지 이용하는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마음을 돌리겠지. 자기 자식을 봐서라도 끝장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고 버티니까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짓을 벌이더군요. 어느 날 남편이 데리고 온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전 기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연주예요. 정말 오랜만에 봬요. 아이고, 이게 누구냐? 네가 정말 연주니? 아유, 너 어릴 적에도 그렇게 예쁘더니 지금은 더 예쁘구나. 에이, 저도 나이 먹어서 안 그래요, 어머니. 아니야, 곱다 고와. 참, 연주 너 의사 됐다면서? 진작 알았으면 내가 우리 연주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랬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만으로도 감사해요. 사람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내연녀를 태어나게 집안으로 들인 남편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 여자를 환히 반기는 시어머니도 황당하긴 매한가지입니다. 세 사람은 마치 절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도란도란 정다웁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여의사라는 사람이 흘끗 절 쳐다보면서 피식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그 여자에게 따졌습니다. 여긴 무슨 낯짝으로 왔어요? 유부남이랑 바람을 핀 주제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바람이요? 이게 왜 바람이에요? 원래 그쪽보다 제가 먼저 장혁 씨랑 알고 지냈다고요. 하룻밤 실수 때문에 안방 차지한 걸 가지고 유세 떠는 게 더 웃긴 거 아닌가? 원래 그 자리가 제 자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큰 소리를 치는 그 여자는 철저하게 절 무시하며 남편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게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칩니다. 너 미쳤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귀한 손님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그렇게 불편하면 방에 들어가서 애나 보고 있으면 되잖니? 시어머니도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수치스러움에 몸이 달달 떨리기까지 하더라고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방문 너머로 그 여자와 남편의 달달한 목소리가 제 귀로 들어오더군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꼬물거리는 애를 보고 있자니까 서러움이 더욱 밀려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퍼뜩 놀라 잠에서 깼는데 집안이 조용하더라고요. 제 옆에 있던 아들도 보이지 않았고요. 전 순간 지독한 꿈을 꾼 게 아닌가 그런 착각이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까 시어머니가 나무를 다듬고 계시더군요. 어머니, 우리 백이 어딨어요?
고개를 돌리며 두리번거리고 있는 제게 시어머니가 싸늘한 한마디를 뱉는 겁니다. 네 새끼, 내가 갖다 버렸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버리긴 누굴 버려요? 백이 어딨는데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두매산골 고아원에 버렸다니까? 네가 하도 시애미 말을 들어먹질 않으니까 내가 정신 좀 차리라고 고아원에 갖다 줬어. 어머니, 장난치지 마시고 어서 백이 주세요. 어딨어요? 네가 장혁이랑 결혼생활 쪽내고 이혼도장 찍으면 백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마.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말해라.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우리 백이 어서 돌려주세요. 뭐? 신고? 넌 참 신고도 좋아한다. 오냐, 신고해라. 며느리 덕분에 늙음하게 옥살이를 하게 생겼구나. 정말 제 소중한 아들을 어디에 숨겨버리기라도 한 건지 비아냥대기만 하고 절대 말해주질 않는 겁니다. 인내심이 바닥난 저는 정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숨겨놓고 돌려주질 않는다고 하소연을 했죠. 경찰이 집안 문을 두드리자 시어머니가 태어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하지 뭡니까? 아이고, 바쁘신데 괜한 발걸음을 하셨네. 우리 며느리가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해서 아빠랑 같이 있는 지혜를 제가 숨겨놨다고 전할일 치네요. 제가 우리 며느라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우. 경찰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그냥 문을 열고 나가려는 경찰을 붙잡고 애원을 했죠.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젖먹이 애를 어디엔가 숨겨놓은 거라니까요. 경찰 아저씨들, 제발 우리 아들 백이 좀 찾아주세요. 경찰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망설이는 순간 남편이 백이를 안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 백이야. 당신이 백이 데리고 있었어요? 잠깐 밖에 산책 다녀온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우리 집에 경찰분들이 와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경찰들은 절 완전히 정신병자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집을 나서더군요. 저는 아이를 남편에게서 빼앗든 낚아채곤 시어머니와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대체 애 데리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나한테서 우리 백이를 뺏으려고 하는데요?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네 귀한 아들 쥐도 새도 모르게 고아원에 줘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하나 정신병자 만드는 것도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장혁이랑 이혼해라. 이제 너한테 남은 건 네 아들뿐이잖니? 괜히 고집 피우다가 아들까지 뺏기지 말고 순순히 나가. 어머니, 저한테 정말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냐고요. 네가 이 집안에 발을 들인 것부터가 잘못이지. 이제 장혁이는 장혁이한테 어울리는 짝을 지어줄 참이니까 방은 네가 빼야 하지 않겠니? 이쯤이면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못 볼 꼴 보지 말고 서로 좋게 해결하자. 내 말 알아들었지? 협박인지 허풍인지 모를 시어머니의 그 말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성질머리라면 정말 우리 아들을 제 품에서 빼앗아 고아원에 가져다 줄 것만 같았죠.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이렇게 저와 우리 아들을 내쫓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미련스러운 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 집을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이 사람과 헤어지고 우리 백이랑 이 집에서 나갈게요. 하지만 우리 두 사람 먹고 살 수 있도록 꼬박꼬박 생활비는 잊지 않고 주셔야 돼요. 그것만 약속 지켜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뭐, 생활비?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니? 왜 우리 아들이 남의 자식한테 생활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사글세방 얻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겨 이거사. 네? 그런 법이 어딨어요. 분명히 이혼하면 위자료랑 생활비 준다고 했잖아요. 그건 네가 진작에 나갔을 때 얘기고 지금까지 사람 속 다 긁어놓으면서 버티다가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는 애한테 돈을 왜 줘야 하는데? 그럼 저 절대 이혼 못해요. 빈손으로 나가면 우리 백이랑 어떻게 살라고 이러세요? 그래. 그럼 어디 엉덩이 붙이고 버텨봐라. 대신 그 뒷감당은 네가 하는 거야. 나중에 네 아들 찾아달라고 울고불고 그래봤자 소용없다. 알았니? 시어머니의 억지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당하는 제게 땡전 한 푼 줄 수 없다며 어깃장을 놓으시더군요. 빈털터리로 내쫓기면 우리 아들과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또 고약한 짓을 서슴지 않으시더군요. 지난번과 똑같이 제가 잠든 사이에 애를 몰래 빼돌려 놓고 또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들 일이라면 꼼짝 못한다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네가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백이는 저 멀리 고아원에 보냈다. 이원은 진짜니까 네 아들 찾을 생각은 말아라.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우리 백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세요. 제발 백이 좀 돌려주세요. 네? 무슨 죄긴? 애미 잘못 만난 죄지. 너도 그냥 네 아들 잊고 살아. 그게 속 편하지 않겠니? 알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 백이만 돌려주세요. 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 백이랑 멀리 떠나서 숨죽이고 살게요. 그게 정말이니? 그 말 믿어도 되겠어?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결국 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을 볼모 잡은 협박엔 정말 당해낼 도리가 없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겠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우리 아들이 있는 곳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시어머니가 불러준 주소가 정말 고아원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자기 손자를 고아원에 맡겨뒀더군요.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주소에 적힌 고아원을 찾아갔고 간신히 우리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단 며칠이었지만 부모가 멀쩡히 있는 우리 아들이 고아원에서 지냈다는 사실이 정말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아들을 꼭 안고 고아원 문을 나서는데 세찬 찬바람이 우리 모자를 휘감더군요. 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전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약해지지 않겠다고요. 이젠 더 이상 누구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억적같이 살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잘 키울 거라고 말이죠.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는 일이 어디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칭얼대는 애를 들쳐업고 여기저기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일은 다반사였고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날은 수도 없이 길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우리 아들 때문이었어요. 자식을 잘 키워야겠다는 일념이
그 모진 세월을 견디게 만들더군요. 아들을 키우는 세월 동안 맞닥뜨린 수많은 난관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열거하겠습니까? 그저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잘 크기만을 바라면서 이악 물고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노력은 큰 보상으로 돌아왔어요. 일찍부터 철이 든 아들은 속 한번 썩이는 일 없이 잘 자라주었고요. 중고등학교 내내 전교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의대에 진학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의사 면허도 단번에 합격을 했고요. 전문의까지 어렵지 않게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큰 대학병원에서 종양내과의 전문의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시댁에서 쫓겨난 지 35년 만에 마음속 깊이 담아둔 앙금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커주니까 시모와 남편에 대한 원망이 옅어지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니 시모와 남편에게 쌓인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도 사라지는 거겠죠. 35년 세월이면 그 못된 시어머니도 이미 세상을 떠났을 테고 새 마누라를 얻은 남편은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제 머리도 하얗게 센 지 옛날인데 마음속에 증오를 품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제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서 애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만 보고 죽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오늘 암 말기 환자분이 오셨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예후가 좋지 않아서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가 저에게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환자분이 저한테 이것저것을 일일이 캐묻는 거예요. 캐물어? 뭘 캐물었는데? 뭐 어렸을 적엔 어디 살았냐부터 시작해서 계백이라는 네 이름은 누가 지어줬냐, 그리고 어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느냐 등등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옛날에 자기가 잃어버린 아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다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집에 잘 계십니다 라고 대답해줬죠. 정말 우스운 일이죠? 저는 아들 말을 듣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우리 아들이 2살이 되자마자 재혼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사람 좋은 노총각과 인연을 맺고 살림을 차렸어요. 아들은 그 양반을 친아버지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실은 친부는 따로 있던 셈입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아유, 별일이 다 있구나. 그 환자 이름이 뭐라든? 걔 장혁씨라고 하는데 나랑 성도 완전 틀린데 그런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래? 별일이 다 있구나. 운명이라는 게 얼마나 얕겠습니까? 이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전 남편은 몹쓸병에 걸려 자기 아들을 찾아온 겁니다. 계백이라는 아들 이름은 그대로 썼지만 성은 재혼한 남편 성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 특이한 이름 때문에 눈치를 챈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면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핏줄은 뭔가 당기는 게 있다는 그 말이 실현된 걸지도 모르고요. 전 남편이 아들과 엮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일부러 태어난 척 아들에게 그런 감정을 내비치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컸습니다. 아들에게 그 사람이 네 친아버지라고 밝혀야 하나, 아니면 아들 몰래 전 남편을 만나서 다시는 아들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따져야 하나 싶었죠.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운명에 맡겨두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전 아들에게 죽을 때까지 친부의 존재에 대해서 함구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친부가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새 살림을 차렸다는 그 불쾌한 과거를 아들에게 굳이 전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은 제가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죠. 그런 제 결심에도 불구하고 운명에 이끌린 전 남편은 자신의 병을 친아들에게 보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운명이라는 놈은 이따금씩 이런 심술을 부리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운명의 손에 맡겨두기로 한 겁니다. 아들이 친부에 대해서 알게 되든 혹은 모르고 지나가든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을 넌지시 전해 듣곤 했죠. 전 남편은 마누라도 없이 쓸쓸하게 오랜 세월을 살았다고 하더랍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소상히 알 도리는 없었지만 산부인과 의사 친구와 살림을 차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진 모양이었어요. 둘 사이에는 자식도 없는 것 같았고요. 결국 술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지독한 병에 걸렸고 병을 치료하느라 재산을 모두 날렸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의 쓸쓸한 말로에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씁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쌩난리를 쳐가며 절 내쫓을 땐 언제고 새로 들인 마누라랑도 보란듯이 잘 살지도 못했다는 사실에 쓴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 못된 남편 곁에 남은 건 몹쓸 병뿐인 셈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남편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짙어졌고 결국 손을 쓸 수도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진료를 받은 지 꼭 2달 만에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게 됐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조금만 더 빨리 자신에게 왔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고 아쉬워하더군요. 전 남편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은 있었는지 혹은 그 사람의 죽음에 슬퍼해줄 사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다만 저승에서는 지난 과오를 꼭 뉘우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죠. 그 일이 있던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아들에겐 그 일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 아들에게 풍파를 만들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벌써 혼기를 놓친 아들의 미래에 누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고요. 지금 남편은 그저 묵묵히 제 뜻에 따르겠다고만 합니다. 제가 이 공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들에게 친부가 있었고 그 양반이 과거 너에게 치료를 받았던 그 환자였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묻어두는 편이 나을까요? 애청자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응원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